자, 지금까지가 이제 루트 캐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루트 근간 충전이죠. 근간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선생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코어,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근간 충전, 근간 치료만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코어 빌드업입니다. 근데 코어 빌드업을 간혹 직원분들한테 떠넘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위생사나 뭐 이런 직원들, 뭐 본딩에 대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뭐 저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 본딩에 대해서, 접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시스턴트에게 코어를 시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어를 잘해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개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엔도가 처음엔 탈이 안 났다가 뭐 5년, 6년 쓰고 나면 자꾸 탈이 나서 오면은 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진행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한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하려면 결국 코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치아, 충전, 근간 뭐 치료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잘 썼던 치아입니다. 근간 치료가 뭐 잘 돼 있는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몇 년 동안 잘 쓰다가 이어서 탈이 나는 경우는 결국 코로나 리키지죠. 이 코어 쪽이 리키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크라운을 안 했기 때문에 코어가 리키지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성공적인 근간 치료는 나와 있듯이 뭐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재감염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면역력이 좋다 하더라도 치유가 잘 되질 않겠죠. 머케니컬 클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코로날 슬링이죠. 아쉽게도 제가 재근관 치료를 하는 많은 케이스에서 크라운 제거하고 이렇게 코어를 제거하면 거의 다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말감 코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코어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말감 코어는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링 효과가 좋죠. 아말감 코어로 충전을 우리가 코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감염이 왜 발생했을까? 아말감을 제거해보면 아말감은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말감이 뭐 두께가 2, 3mm도 채 되질 않죠. 나머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는 요즘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니어가지고 이게 GPC인지 GO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구적인 재료는 아니죠. 임시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어를 해놓은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튼까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코로나 리키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코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이 코어 제거할 때 코튼을 계속 캐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임시로 충전해낸 코어 재료를 제거한 거죠. 코어 재료 제거가 나니까 가타파차가 바로 눈에 보이죠. 가타파차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가타파차는 근간 충전 재료지 코어 재료가 아닙니다. 가타파차는 근간 안에만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코어 스페이스에는 코어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간 치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간 치료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딱 봐도 가타파차로 코어가 돼 있죠. 심지어 여긴 코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코어 스페이스, 이런 펄펄 체버 이쪽은 다 코어로만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항상 이걸 강조를 해요. 우리가 근간 충전은 여기까지죠. 이렇게 오리파이스 하방까지, 오리파이스 직 하방까지만 근간 충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상방은 레진이나 뭐 이런 아말감, 글라스아이롱을 이용한 코어 재료로 충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충전을 해야 다시 재감염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흔히 아주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큐어링 라이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타워로돈틱한 치아에서 이 펄펄 챔버 같은 경우 우리가 라이트 큐어링 팁이 여기 위치하겠죠. 이 위치 라이트 큐어링 팁 끝에서부터 거의 한 8.5mm 정도, 거의 8, 9mm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광중압기 같은 경우는 그 광도, 우리가 광량이라고 하는 그 광도는 바로 여기 제로 포인트죠. 바로 그 팁 하방에서의 그런 광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펄펄 체버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펄펄 체버 같은 경우 여기까지 이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광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광량이 줄어드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제조사에서 발표한 자료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8mm,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펄펄 체버 같은 경우 거의 8mm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그런 팁 하방으로. 그 일부 광중압기 같은 경우는 거의 20%까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20초 광중압을 한다고 하면 거의 5배를 더 광중압을 해야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겁니다. 거의 100초. 선생님 광중압기를 가지고 100초 가까이, 그러니까 2, 3분 정도 광중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 펄펄 챔버 쪽에, 펄펄 플로어 쪽은 광중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라이트 큐어링의 퀄리티가 중요한 겁니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다이렉트 수복이나 레진 수복을 할 때 이런
팁 하방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2, 3mm 정도, 2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엔드호에서는 좀 다릅니다. 288 챔버 같은 거의 10mm 가까이도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빛의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사용하는 광중압기를 이제 몇 개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광중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하게 여기는 뭐 가운데만 거의 광중압이 되겠죠. 이건 오히려 뭐 가에만 그 페리페리 쪽만 광중압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광중압기가 있는데 이런 걸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7번이나 이런 쪽 디지털 쪽에 좀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치아에서 우리가 큐어링을 할 때는 이 팁이 꺾여 있을 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치는 부위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코어 수복, 적어도 코어 수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중압기는 이런 식으로 팁이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랫하게 생긴 이런 광중압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압만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죠? 본딩이죠.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사용했던 접착제입니다. 뭐 그때는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뭐 접착제마다 사용하는 용매, 우리가 사용하는 용매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수분의 함량,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접착제 같은 경우는 좀 더 드라이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아세톤 베이스드 뭐 그런 접착제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 좀 시켜도 되지만 이렇게 아세톤 베이스드 본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딩이 침투하기도 전에 용매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 번 코팅, 여러 번 발라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접착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접착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접착제와 듀얼 큐어 레진 사이의 인컴패터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는 거죠. 흔히 말하는. 물론 요즘 나온 유니버설 복합 접착제, 유니버설 이제 본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인컴패티빌리티를 없앴다고 제조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셀프 해치 어드헤시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pH가 낮아요. pH가 당연히 셀프 해칭이 되려면 pH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pH가 낮다는 거는 결국에 자가중압, 듀얼 큐어 레진의 자가중압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듀얼 큐어 레진의 자가중압이 방해가 되면은 라이트 큐어링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 부위의 중압률은 채 30%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유니버설 어드헤시브, 제조사 말에 의하면 당연히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본딩, 어드헤시브 시스템의 pH가 낮다고 하면은 자가중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셀프 큐어링 액티베이터와 같은 부가적인 액티베이터를 사용해서 이런 듀얼 큐어 레진의 자가중압률을 더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광중압을 하지 않았을 때 자가중압만 놓고 따진다면 이 셀프 큐어 액티베이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런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본딩이 접착제가 pH도 낮고 거기다 자기는 또 셀프 큐어링 액티베이터를 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기 싫다. 그럼 적어도 듀얼 큐어 레진으로 코어를 하기 전에 이 88 플로어 쪽은 이렇게 벌크 필 레진이죠. 라이트 큐어링이 잘 되는 벌크 필 레진 잘 아시고 계시죠. 4mm까지 광중압이 4mm 이상까지 광중압이 된다고 하는 이런 벌크 필 컴포지트를 이용해서 아주 1, 2mm 정도 얇게 깔아서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위에 듀얼 큐어 레진이 올라갔을 때 적어도 그런 자가중압을 방해하는 성분이 없게 이런 벌크 필 레진을 깔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벌크 필 레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좀 강도를 요하는 부위는 듀얼 큐어 레진을 이용해서 코어를 해주시면 될 거겠죠.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벌크 필 컴포짓 같은 경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코어를 했을 때 우리가 듀얼 큐어 레진과 같은 코어, 즉 우리가 필러 함량이 높은 그런 코어는 흐름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드가 잘 생겨야 했고 이 코어랑 이 가다바치 사이에 기포가 잘 생기는 거죠. 사실 이쪽이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코로나 리키지가 발생했을 때 근간 안까지 아주 고속도로처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벌크필 레진을 이용해서 요 위에 흐름성이 좋은 벌크필 레진을 이용해서 이 오리파이스 쪽은 다 막아주고 나서 듀얼 큐어 레진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 쪽을 수복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코어를 하는 데 있어서 코어 재료 그만큼 이제 듀얼 큐어 레진이 좋은 재료는 맞아요. 인상적으로, 문헌적으로 듀얼 큐어 레진 자체가 리키지가 제일 적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말감이나 글라스에노 시멘트 자체도 나쁜 재료는 아니에요. 아말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말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말감 자체가
재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 수문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로 수문의 유통이 이제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아말감 자체는 이제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글라스 아이노머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케탄몰라 같은 경우 이건 같은 글라스 아이노머죠. GIC는 글라스 아이노머 시멘트죠. 흐름성이 좋은 시멘트 계열이고 케탄몰라 같은 경우는 대구치 오클루자 교환면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된 꾸덕꾸덕한 좀 필러 함량이 높은 강도가 좀 있는 글라스 아이노머죠. 이렇게 꾸덕꾸덕한 글라스 아이노머를 이용해서 코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적심성, 흐름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리키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라스 아이노머를 사용하실 거면은 적어도 흐름성이 좋은 시멘트 계열의 글라스 아이노머를 사용하시는 게 낫고요. 듀얼 큐어 레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가 하는 접착이 자꾸 실패한다 그러면 아말감 코어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치료들 중에 펄프토미만 해놓고 아말감으로 코어를 해놨을 때 10년, 20년 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말감이 그만큼 실링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왔어요. 뭐 우리가 임상적으로 오케비티, 오클루자에 구멍이 나서 오케비티로 엔도를 해서 코어를 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옆구리가 터져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 프록시말 쪽의 캐리어스로 인해서 근관 쪽 감염이 돼서 엔도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 레벨, 상방 한 3mm 정도까지 우리가 진지바 레벨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코어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코어가 약간 서브 진지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트릭스 밴드를 걸어서 코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크라운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흐름성 이제 코어가 잘 안 들어가는 부위죠. 코어가 잘 안 들어 이제 흐름성이 떨어지는 듀얼 큐어 레진이 잘 안 들어가는 부위는 벌크필 컴포짓을 이용해서 먼저 큐어링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상방 우리가 이쪽까지 다 벌크필 레진으로 코어를 하시게 되면 뭐 나쁘지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 프랩할 때 이 강도가 상하지라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프랩할 때 푹 파고 들어가죠. 프랩할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강도가 상하지라고 좀 유사한 듀얼 큐어 컴포짓을 이용해서 코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리키지가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좀 개인적으로 이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한쪽에서 실패를 해서 본딩이나 뭐 이런 쪽 리키지를 예방하는 실링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 실패 하나의 실패가 전체 치아 치료의 실패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도 멀티플하게 배리어를 만들어서 저도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게 하나가 리인펙션을 막아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이 치아를 신경 치료한 치아를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간 성형 뭐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뭐 근간 입구 찾고 모디파이스 찾고 글라이드 패스 하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 뒤로 근간 성형 요즘은 나이타이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근간 성형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간 성형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간 성형하고 특히 이런 C-쉐입에서는 이런 이스무스 이런 쪽은 성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세척에 신경을 많이 쓴 거고요.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근간 코어를 하는 거죠.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을 썼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근간 충전하고 나서 코어를 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코어하기 직전 이렇게 항상 깔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칭을 하고 애칭은 정말 오랫동안 워시아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애칭 남아있는 애칭은 분리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애칭을 다 제거하고 나서 본딩을 하는 거죠. 접착제 바를 때 정말 오랫동안 문질러서 발라요. 개인적으로 이런 뭐 근간 충전 뭐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1분 이상은 계속해서 문지릅니다. 접착제가 침투를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용매가 남아있지 않게 드라이를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착제의 용매, 뭐 아세톤이든 그게 에탄올이든 워터든 물이든 그런 용매가 남아있으면 또 분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매를 날리기 위해서 아주 젠틀하게 바람을 세게 불면은 우리가 뭐 물을 한 방울 테이블 위에 물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을 증발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람을 세게 불면 시린지로 세게 불면 3웨이 시린지로 세게 불게 되면 퍼지기만 하죠. 증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이 용매를 날리기 위해서는 아주 젠틀한 그런 에어로 오랫동안 드라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딩 바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뭐 벌크필 컴포짓을 이용해서 하나의 배리어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 배리어가 되는 거죠. 코로나 쪽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이제 코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듀얼 큐어 레진을 쭉 짜서 한 번에 또 오케비티잖아요. 오케비티가 아시다시피 C-팩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캐비티입니다. 그런 오케비티를 한 번에 쭉 벌크필 짜듯이 코어를 쭉 짜놓게 되면 이쪽에서 중압수축이 발생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본딩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월바이월로 한쪽 월씩 따로따로 큐어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코어를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배리어를 만들어준 거죠. 근간 충전까지 하면 3개의 배리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쭉 짜놓고 중합수축을 이제 큐어링을 하게 되면 또 강중압기 또 이렇게 아주 센 강중압기로 이제 큐어링을 바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치아와 본딩 사이에 접착층이 하얗게 깨진 게 보이죠. 접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치아가 깨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합수축에 의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 또는 인크리멘탈 테크닉으로 코어를 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제가 임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엔도돈틱 스페이스를 이제 실링을 도모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실더 엔도돈틱 스페이스라서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이 근관치료 과정에서 만드는 공간들을 다 완벽하게 실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세균 감염이 남아있는 상태로 실링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인펙션 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안쪽에 세균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NaOCl이나 EDTA를 이용해서 근관 세척을 하는 거죠. 울트라소닉 액티베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울트라소닉 액티베이터가 근관치료 성공률을 높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관치료 성공률을 높여준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장비가 아닐까, 효율성을 좀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환자는 치과의사분이셨는데 근관치료 받고 나서 증상이 지속이 돼서 내원하셨는데 이쪽에 매주 버컬 쪽에 근관 오리파이스가 2개죠. 아마 치수 잔사가 좀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균 감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EDTA를 이용해서 스미어 레이어를 제거해주는 과정이죠. EDTA는 개인적으로 제 겔 타입 EDTA를 좀 선호하고요. 겔 타입 EDTA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흐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파차를 이용해서 매뉴얼 다이나믹 액티베이션이라는 그런 수식을 이용해서 에이펙스까지 딜리버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EDTA 다음에 NaOC를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상하지 이제 EDTA 쓰고 나면 스미어 레이어가 노출되고 콜라겐 파이버도 노출이 되는데 NaOC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루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치근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감염된 치아에서는 그런 치근 상하질이 약해지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인펙션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건 EDTA 쓰고 나서 그렇게 이제 NaOC를 사용하게 됐을 때 버블링 효과, 이퍼버센트 이펙트라고 해서 버블이 많이 나오면서 세척 효과를 좀 더 증가시켜주는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그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자,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시켰죠.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시키고 나서 이제 루트 캐널 옵츄레이션 과정입니다. 루트 캐널 옵츄레이션은 이 경우 칼슘 실리케이트 계열의 실러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거고, MB 쪽 캐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또 만납니다. 중간에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충전하게 되면 두 번째 가타파차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꽂아놓고 다른 하나도 같이 꽂아놓고 나서 이 코너알 쪽에서 끊어주는 싱글 코너 옵츄레이션 테크닉으로 우리가 근간 충전을 할 겁니다. 2개 꽂아놨죠? 2개 꽂아놓고 나서 힛 플러그를 이용해서 이 코너알 부위에서 가타파차를 끊어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것을 자꾸 딸려 나오죠. 이게 터그백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잘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코너알 쪽에 연화된 가타파차를 약간 이제 플러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루트 캐널 쪽에 우리가 실링을 위해서 넣어둔 이런 실러가 워시아웃 되지 않게 이렇게 플러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깅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4개의 근관을 다 끝내고 나서 애칭을 하는 겁니다. 코어를 할 준비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애칭을 도포하고 한 20초 정도 바짝 드라이 시켜야 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거 바이탈한 치아에서 접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시를 충분히 하고 나서 드라이를 충분히 시켜주는 거죠. 드라이, 웹 본딩도 있지만 드라이 본딩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웹 본딩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드라이를 시키고 나서 그러면서 본딩을 또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어데시브를 바르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데시브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듀러블리티 측면에서 보면 어데시브, 본딩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리키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데시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문지르는, 끊임없이 문질러야 돼요. 이 끊임없이 문지르는 건 어데시브가 이 상아질 내로 침투를 하는 것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용매도 같이 증발이 되는 겁니다. 문지르다 보면 이게 점점 묽은 본딩이 점점 돼지잖아요. 그게 용매가 점점 증발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라이를 충분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문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짧게 끝나갔지만 저 같은 경우 아까 거기 1분 넘게 보통 문지른 거예요. 한번 문지르고 드라이 시키고 다시 한번 필요한 경우 다시 한번 본딩을 발라서 또 문지르고 드라이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코로날 쪽에서. 코로날 쪽 첫 번째 배리어는
벌크필 레진을 이용해서 베이스 쪽에 한 1, 2mm 정도로 얇게 깔아줍니다. 이게 너무 두껍게 깔면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광중압량, 광중압이 잘 안 되는데 너무 두껍게 깔아주면 좀 안 되겠죠. 좀 얇게 이 비투과가 광중압기가 투과가 잘 될 만큼만 얇게 깔아주고 나서 첫 번째 배리어를 벌크필 레진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 배리어는 코어, 그렇죠? 이 코어를 듀얼 큐어 레진을 이용해서 월 바이 월로 한쪽 월씩 쌓아주는 거죠. 이쪽하고 이쪽이 떨어지게 쌓는 겁니다. 이쪽 버컬 쪽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링걸이겠죠. 링걸 쪽을 쌓고 나서 이제 다음에 버컬 쪽 월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큐어링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쪽 오클루전 쪽 채워넣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코어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코어를 해주셔야 적어도 코로나 리키지로 인해서 몇 년 뒤에 깨끗하게 되죠. 몇 년 뒤에 탈이 나는 거는 적어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간을 찾고 근간을 성형을 하고 세척을 하는 거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증상을 없애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 선생님이 치료한 근간 치료가 적어도 5년, 10년 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거는 리인펙션입니다. 다시 재감염이 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고 그 재감염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강의할 때도 항상 이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근데 사실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치신보 TV 이제 개국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근간 충전과 함께 중요한 코어입니다. 이 코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야 선생님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개원을 하셨을 때 추후 이런 쪽에 의해서 환자분들의 그런 실패를 이제 보게 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 중에 이제 많은 동영상 그 외 많은 동영상들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 강의도 동영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